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단원, 식물단원에서 광합성과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말의 의미를 한번 뜯어보면 광합성의 강자는 그쵸, 빛광이에요. 빛이라는 의미고요. 합성이라는 거는 뭔가를 더한다,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풀어보면 빛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 여기서 식물이 빛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연에 도움을 주는 산소라든지, 혹은 식물이 살아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하는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의 과정을 간단히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먼저 광합성을 위해서는 식물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식물은요,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CO2라고 우리 식으로는 쓰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광합성의 결과 나오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알고 있는 산소. 산소는 식으로 O2라고 이렇게 쓰죠. 산소와 그 다음에 식물이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원, 양분인 어떤 물질을 만드냐면요,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포도당. 이것은 식물이 본인이 쓰기 위한 양분, 에너지원이고요. 얘 모양으로서는 이렇게 분자 구조가 육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합성의 과정을 도식으로서 간단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식물은 이 작은 알갱이인 포도당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곧바로 이것을 포도당 알갱이를 여러 개 이어붙인 형태인 녹말이라는 물질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에너지원을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것은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된 형태로서 녹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당이라는 건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 그러니까 슈가, 설탕 할 때 그 설탕이고요. 포도는 실제로 포도 맛이 난다고 해서 그 포도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포도당을 얻게 되는데, 식물 역시 광합성의 산물로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엽록체라는 물질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라는 물질은요, 이따 우리가 배울 공변세포에 존재를 하는 것인데, 엽록체라는 것 또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엽자는요, 낙엽 아시죠? 떨어진 잎, 가을에 떨어진 잎. 그 잎사귀를 할 때 잎엽이고요. 록은 색깔 중에 초록색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잎에 있는 초록색 물질, 작은 물체를 뜻하는데요. 바로 이 엽록체 때문에 식물 잎이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실험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BTB 용액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BTB 용액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B 용액은요, 평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는 초록색을 띱니다. 초록색, 중성 상태일 때 초록색을 띠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BTB 용액에다가 무엇을 녹여줄 거냐면, 바로 여기다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녹여주게 되면 이 BTB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바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라고 하면, 이 BTB 용액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노란색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BTB 용액에서요, 이번엔 반대로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없애게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 사라지고 줄어들게 되면요, 이 BTB 용액은 다시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산화탄소의 다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BTB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 실험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른쪽 실험은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 제가 선생님이 보는 학교의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조금 찾아봤는데 거의 다 이 실험은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의 시험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관에요, 첫 번째 시험관에는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넣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의 BTB 용액에다가 우리가 날숨을 불어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불어 넣어주는 이 호흡의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색 BTB 용액에다가 숨만 들이뱉어주면 이렇게 노란색의 BTB 용액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B도 똑같이 노란색 용액을 넣어놨는데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A에는 시험관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을 건데요. B는 그 안에 검정말이라든지 될 수 있는 이 식물을 넣어 놓을 겁니다. C 역시도 똑같이 B하고 같은 상황을 해 놓는데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C는 이 밖을 완전히 알루미늄 포일 혹은 포장지 이런 것들로 감싸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A와 B, C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겠죠. 반면에 B는요, B를 잘 보셔야 됩니다. B는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반드시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말, 즉 식물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색깔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이 안에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을 아무것도 감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빛에너지 또한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시킨 상황에서 이 식물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물, 검정말 식물, B 안에 들어있는 검정말은요, 광합성을 하는 와중에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계속해서 흡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B의 BTB 용액에서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지겠죠. 즉,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험관 B 속의 용액은요, 색깔 변화가 바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A는 색깔 변화 없고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노란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B는 광합성을 하면서 용액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다. 마지막 C를 볼게요. B하고 C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놨기 때문에 햇빛, 즉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한 소리지만 C는 광합성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B는 유일하게 색 변화가 있는 반면에 A하고 C는 색깔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 실험. 시험에도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A하고 B, C 시험관의 상태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색깔이 왜 변하는지 그 이유까지 자세히 공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가서 광합성의 영향 요인, 즉 어떤 상황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냐를 볼 겁니다. 자, 꽤 간단해요. 이거를 그냥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산화탄소 많으면 더 잘하겠죠. 그 다음 빛도 필요하니까 빛이 더 많으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빛의 색입니다. 빛의 색이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마지막은요, 온도입니다. 온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는 건 뭐죠?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에는 빛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요, 일정 시점을 지나면요, 증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처음에 증가를 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좀 특이한데요, 온도는요, 처음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일정 시점을 지나면 오히려 감소를 해요. 이런 겁니다. 뭐 온도가 50도, 60도쯤 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뜨겁고 빛이 많아도 광합성하기 어렵겠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영양 요인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로 정할 수 있는데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지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광합성량이 작아진다. 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요인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증산작용. 증산에서 증자는요, 우리 증발할 때 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겁니다. 지금 쌤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식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 잎이 있겠죠. 자, 우리 일단 광합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요, 광합성은 잎에서 왔지만 물을 흡수하는 건 잎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뭔가 식물 한 번쯤 키워보신 적 있으시면 다 아실 텐데 물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쵸, 땅에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뿌리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줄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한 후에는 잎에 전달돼서 뭐에 활용되죠? 그쵸? 광합성에 이 물이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어쨌든 계속 쓰이는 만큼, 즉 뿌리에서 흡수해서 올라오는 만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 흡수되는 물이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밖으로 나갈 때는 액체 상태인 물이 아니라 그렇죠, 기체 상태인 수증기의 형태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증산작용은요, 증산작용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증산작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증산작용이 발생하는 것, 즉 수증기의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장소가 바로 기공이다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식물의 잎을 보면요,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실험이나 혹은 교과서 혹은 문제집에 다 이러한 형태의 모양 쌤이 한번 그려봤는데 뭔가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식물의 잎의 뒷면, 주로 뒷면에 있는데요, 뒷면을 보면요,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이렇게 뭔가 보이는 구멍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 구멍의 이름은 우리가 바로 기공,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이 공자가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인 기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공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공을 만드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그 기공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공변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공변세포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얘를 풀어보면은 기공 주변 세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 구멍,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의 주변에 있는 세포가 바로 뭐다? 공변세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변세포 하나, 그리고 공변세포 두 개가 서로 만나서 그 사이에 기공을 만든다는 거죠. 이 공변세포의 특징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뭐가 있냐면
광합성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쵸? 광합성 엽록체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변세포에는요 안에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공변세포인데 이 안에는 엽록체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변세포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기공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양쪽에 두 개가 모여서 기공을 만드는데 이 친구가 공변세포가 닫혀있을 때는 모여있을 때는 기공이 닫히고요. 그림처럼 공변세포가 서로 멀어져 있을 때는 기공이 열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공,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 기공을 통해서 산소라든지 혹은 수증기, 우리 증산작용의 결과인 수증기가 드나드는 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이 주위, 공변세포가 있고요, 기공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다른 놈들, 이 친구들은 공변세포는 아닌데요. 얘네들은 식물 잎을 이루는 어떤 피부, 표면에 있는 피부다라고 해서 표피세포라고 부릅니다. 표피세포. 이 표피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식물의 가장자리, 식물 잎을 감싸고 있고, 표피세포와 공변세포의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공변세포는 이 안에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표피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친구들은요 엽록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무슨 색으로 보인다? 그렇죠. 특정한 색이 있지 않고 투명색으로 보인다. 투명하게 보인다. 이것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공변세포, 이 증산작용을 담당하는 기공과 공변세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광합성 파트는요 내용이 사실 뭔가 이해할 것들이 많지는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다 이 광합성의 기본적인 과정이 도식으로 나타내는 거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 다 하나씩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잘 기억해두고 익혀두면 이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것 없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